말도 안 돼. 다시 해? 죄송합니다. 이 멤버십은 현재 사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결혼 전 아버지가 30년 다닌 회사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제게 선물해 주신 특급 호텔 VIP 멤버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카드를 쓴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8년간 97번의 이용 기록 중 제가 직접 쓴 건 단 3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의 친구들을 데리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접대하며 우리 집안 멤버십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연회비 300만 원, 이용료까지 매년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쓰려고 하면 젊은 게 호강은 이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카드는 시댁의 허영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황금빛 VIP 카드를 꺼내 가위로 천천히 잘랐습니다. 앱에 접속해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동창의 친구 8명을 데리고 그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낮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하얀 테이블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8명의 중년 여성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들은 연신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죠. 손님,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카드를 들고 있던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멤버십은 현재 사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던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뭐야, 명의가 본인 거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여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평생 동창회에서 가장 당당했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고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전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서윤은 긴 복도 끝에 있는 접수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결혼 8년, 그 세월의 무게가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죠. 8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펜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갔죠.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8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초의 서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윤은 법원 로비의 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죠.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앱을 열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멤버십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화면 한가운데 노란색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명의자 사용 정지.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자동결제 해지까지 완료했죠. 화면이 바뀔 때마다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증거 폴더라고 이름 붙인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VIP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서윤은 그 카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카드 표면에 새겨진 호텔 로고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8년 전 아버지가 건네주셨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서윤은 필통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드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싹둑, 싹둑. 단단한 플라스틱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습니다. 황금색 조각들이 손바닥 위로 떨어졌죠. 서윤은 그 조각들을 투명 파일에 담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8년 전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친정집 거실 아버지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봉투 안에서 황금색 카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아빠가 30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적금 합쳐서 만든 거야. 서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죠. 시집가서 좋은 데서 밥도 먹고 대접받으면서 살아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아버지는 카드를 서윤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가입비 6천만 원, 연회비 연 300만 원짜리 특급 호텔 VIP 멤버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그 카드 한 장에 담겨 있었죠. 서윤은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8년 동안 서윤이 그 호텔을 직접 이용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고작 두세 번이었죠. 정작 매달 빠져나가는 연회비와 이용료는 전부 서윤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린 건 서윤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동창회 모임, 시아버지의 친구 접대, 남편의 회식 장소. 8년간 서윤의 명의로 된 멤버십은 시댁 사람들의 것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법원 로비 벤치에 앉아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죠.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미소였어요. 일주일 뒤 그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서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시겠지.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법원 문을 나섰죠. 바깥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8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막 내려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짜 시작은 일주일 뒤였으니까요. 서윤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시어머니의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호텔에서요.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써 몇 주 전부터 들떠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리요. 동창회 단톡방에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멤버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윤이 직접 정지시켰으니까요. 서윤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죠. 아버지, 서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이제 제 것으로 돌려받을게요.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요. 서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박서윤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 일주일 뒤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서윤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화면 위를 움직였어요. 동창의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명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 토요일 점심 어때? 그랜드 호텔 VIP 레스토랑에서 보자. 우리 집안 멤버십이라 제일 좋은 자리로 예약해뒀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명숙이.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잘 산다니까. 부럽다 부러워. 호텔 멤버십이 있으니 좋겠다. 거기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며? 기대된다. 명숙은 답장들을 읽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이 맛에 동창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어린 반응이 그녀에게는 보약보다 좋았어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었죠. 안쪽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정장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뭘 입을까? 혼잣말을 하며 남색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보았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품이 있으면서도 화려하고. 명숙은 정장을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진주 목걸이를 꺼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목에 대보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이번 모임은 내가 주인공이야.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시아버지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 멤버십 말이야. 명숙이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문제 없는 거 맞지? 서윤이랑 이혼했는데. 태호의 목소리에 살짝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이요. 아이고, 당연하죠. 몇 년을 썼는데요. 우리 집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명의가 서윤이 앞으로 되어 있잖아.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8년 동안 우리가 연회비 다 냈는데 그 애가 뭐라고 하겠어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죠. 태호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8년간 연회비 300만 원, 매년 빠짐없이 빠져나간 그 돈은 전부 서윤의 통장에서 나갔으니까요. 시댁에서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혁아, 다음 주 토요일 호텔 예약했다. 동창회 모임인데 혹시 서윤이한테 연락 좀 해볼래? 네. 왜요?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멤버십 문제 없는지 확인 좀 해봐. 알겠어요, 어머니. 준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나야. 어머니가 다음 주에 호텔 예약하셨는데 괜찮은 거지? 멤버십 문제 없는 거 맞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준혁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준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답장을 안 하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의 원룸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혁의 문자가 떠 있었죠. 서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캡처했죠. 그리고 핸드폰 앨범에 있는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그 안에 저장했어요. 기록은 남겨둬야지.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은행 홈페이지가 떠올랐죠. 로그인을 하고 거래 내역 조회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8년간의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매년 1월 어김없이 빠져나간 연회비 300만 원. 그 외에도 레스토랑 이용료, 스파 이용료, 가끔씩 객실 이용료까지. 서윤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연회비만 2,400만 원이네. 8년 300만 원, 2,400만 원.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레스토랑과 스파, 객실 이용료를 더하니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부 서윤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죠. 4천만 원이라.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벌어들인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번역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새삼 실감이 났죠. 서윤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결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2016년 1월 연회비 300만 원. 2016년 3월 레스토랑 42만 원. 2016년 5월 스파 28만 원.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이 표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소리를 내며 종이가 뽑혀 나왔죠. 8년간의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적힌 종이였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잘린 멤버십 카드 조각들이 담긴 바로 그 파일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서윤은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누구 돈이었는지.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8년간 쌓인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서러움, 허탈함, 그리고 어딘가 시원함까지.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들어주신 그 멤버십을 8년간 남의 잔치에 쓰이도록 내버려뒀던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의 동창의 날,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였습니다. 8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는지를요.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윤은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명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죠. 설렘에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날 아침처럼요. 명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세안을 했죠.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명숙은 혼잣말을 하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색이 입술 위에 선명하게 올라갔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그리고 서랍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자 품위가 한층 살아났어요. 명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오전 11시 그랜드 호텔 로비였습니다. 명숙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명숙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로비 한쪽에 동창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이었죠. 명숙을 발견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숙아, 여기야. 명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다들 일찍 왔네. 기다렸어? 아니, 우리도 방금 왔어. 오늘 정말 기대된다. 친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명숙을 향한 부러움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죠. 명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VIP 라운지에서 티타임 먼저 하자. 거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거든. 좋아, 좋아.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명숙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죠. 뒤에서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따라왔습니다. 역시 명숙이야. 이런 데를 드나들다니. 나도 이런 호텔 멤버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명숙의 발걸음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길이었으니까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아한 나무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익숙한 동작으로 핸드백을 열었죠. 황금색 멤버십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8명이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대었죠.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말기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한 번 더 카드를 대었습니다. 또다시 삑 하는 소리. 명숙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직원은 카드를 들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명숙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래? 무슨 문제 있어? 글쎄, 시스템 오류인가? 명숙은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선임으로 보이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명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카드 8년 동안 잘 썼어요. 선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라운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이요? 무슨 제한이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어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럼 레스토랑으로 가자. 명숙이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라운지는 다음에 오면 되지.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밥부터 먹자.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명숙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레스토랑을 향해 걸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괜찮아. 시스템 오류겠지. 레스토랑은 될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명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서윤이가? 그 생각이 스치자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애가 감히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요. 8년 동안 별말 없이 잘 썼잖아요. 이혼했다고 갑자기 뭔가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명숙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아까보다 조용해진 것 같았죠. 분명 뭔가를 눈치챈 겁니다. 명숙은 등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장 안이 답답해졌어요. 제발 레스토랑은 문제 없기를. 명숙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명숙은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었죠. 창가 쪽 8인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 자리 정말 좋다. 친구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명숙의 얼굴에 다시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라운지에서의 일은 분명 시스템 오류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자, 다들 앉아. 오늘은 내가 쏜다. 명숙이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잠시 후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명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뉴를 펼쳤어요. 여기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어. 시그니처 코스로 하자. 좋아, 좋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골라줘. 친구들이 메뉴판을 덮으며 명숙에게 맡겼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을 불렀죠. 시그니처 코스 8인분이요. 와인은 소비뇽 블랑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수프가 나오고 메인 요리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에서 육즙이 흘러나왔죠.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다. 역시 특급 호텔은 다르네. 명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어요. 친구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감탄하는 목소리. 이것이 바로 명숙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여기 단골이야. 명숙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도 나를 알아. 갈 때마다 인사하거든. 대단하다, 명숙아. 우리 중에 내가 제일이야.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명숙의 어깨가 절로 올라갔죠.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비웠죠. 친구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명숙아, 고마워. 뭘? 다음에 또 오자. 명숙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까 라운지에서의 일은 이미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올게. 다들 여기서 기다려. 응, 고마워. 명숙은 핸드백을 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8인분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아마 50만 원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멤버십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었어요. 카운터에 도착한 명숙이 황금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대었죠. B.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다시 한번 카드를 대었습니다. B.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라운지에서와 같은 상황이었죠. 잠시만요, 고객님.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명숙은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등 뒤로 레스토랑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전화를 끊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멤버십은 현재 사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 말이 명숙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슬금슬금 쏠리기 시작했죠. 사용이 제한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썼는데. 명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시스템상 확인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뭔데요? 명숙이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직원이 움찔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색 명찰을 단 중년 남자였습니다. 지배인이었죠. 고객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숙을 조용히 카운터 옆쪽으로 안내했죠. 다른 손님들의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의 친구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배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회원 약관에 따라 명의자분의 요청으로 멤버십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명의자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명의자분께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의자가 누구냐고요? 명숙이 다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배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 서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8년 전 결혼할 때 서윤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멤버십. 명의는 처음부터 서윤이었습니다. 명숙은 그저 그것을 빌려 썼을 뿐이었죠. 그 애가 감히. 명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명의 시선이 명숙에게 쏠렸죠. 명숙아, 무슨 일이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흘깃흘깃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땅이라도 꺼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친구 영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낼게. 영자가 자신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 명숙아.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당혹감, 민망함, 그리고 약간의 연민 같은 것이요. 직원이 영자의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총 48만 원입니다. B.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평생 동창회에서 가장 잘 나가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명희가 본인 거 아니었어? 며느리 거였나 봐. 이혼했다더니.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더니. 속삭임이 명숙의 귀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목 뒤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화장실 좀. 명숙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명숙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공들여 한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진주 목걸이가 헛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졌죠.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하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죠.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멤버십으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던가요? 동창회마다 친목회마다 명숙은 이 호텔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런데 그게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명의는 며느리 것이었고 돈도 며느리가 냈습니다. 명숙은 그저 남의 것을 빌렸으며 허세를 부린 것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허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호텔 직원들 앞에서, 모르는 손님들 앞에서 명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애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건 서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부터 서윤의 것이었으니까요. 명숙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았죠.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나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 숨어 있을 수는 없었죠. 명숙은 어깨를 펴고 화장실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 들썩였습니다.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얘들아, 오늘 모임 어땠어? 사진 좀 올려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벌써 음식 사진과 셀카가 줄줄이 올라왔을 텐데요. 왜 아무도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 다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답장을 달았습니다. 오늘 좀 그랬어. 뭐가? 명숙이 멤버십이 막혔어. 순간 카톡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까지 접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죠. 멤버십이 막히다니? 무슨 소리야? 그 좋다고 자랑하던 VIP 멤버십? 현장에 있었던 친구가 답장을 올렸습니다. 응. 레스토랑에서 계산하려는데 안 됐어. 며느리 명의였대. 며느리 명예? 응. 이혼하면서 끊어버린 것 같아. 카톡방에 감탄사와 놀라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우리 집안 거라고 자랑하더니 8년 동안 남의 걸로 허세 부린 거야? 영자가 대신 계산했어. 48만 원. 헐, 민망했겠다. 메시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몇 분 후 알림이 떴습니다. 최명숙 님이 나갔습니다. 명숙이 단톡방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해온 동창의 단톡방을요. 같은 시각 시댁 아파트였습니다. 명숙은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온 후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죠.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태호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범벅이 되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밥은 먹어야지. 태호가 안방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여보, 다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방에 계셔. 나오질 않으셔. 준혁이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죠.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멤버십이 안 됐다더구나. 친구들 앞에서. 그게 대체 왜요? 명의자가 막은 거지. 서윤이가.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죠. 그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처음부터 그의 거였어. 우리가 빌려 쓴 거지. 그래도 그렇지. 8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쓰게 해놓고 이혼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 호텔에서 창피를 당하셨어. 전송. 내가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송. 8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잖아. 사람이 어떻게 이래? 전송. 준혁은 문자를 보내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죠. 1분, 2분, 5분. 하지만 서윤에게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답장을 안 해? 준혁이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태호가 아들을 말렸죠. 진정해라. 흥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화가 안 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셨는데.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화가 나지.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 뭐요? 그 멤버십, 연회비를 누가 냈는지 아니?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그야? 우리가 냈겠죠.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냈어. 전부 서윤이 통장에서 나갔어. 준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라도 하고 끊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알아보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시각 서윤의 원룸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문자가 연달아 와 있었죠. 창피를 당하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래? 서윤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죠.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의 분노 어린 문자였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캡처했죠. 그리고 핸드폰 앨범에 있는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시댁 연락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서윤은 그 안에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했죠. 기록은 남겨둬야지. 서윤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 있었죠. 8년간의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새 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아래에 메모를 추가했죠. 호텔 사용 정지 후 시댁 반응 마이너스 준영 문자 3건, 부재중 전화 2건.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죠. 별 하나 없는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윤의 것은 시댁의 것이 되었지만 시댁의 것이 서윤의 것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나눔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들어주신 멤버십. 그것마저 시댁의 것처럼 쓰였습니다. 8년 동안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요. 이제 됐어.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서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마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8년간의 결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호텔 이용 내역. 전부 서윤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시려면 오세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준비됐으니까. 다음 날 아침 시댁 아파트였습니다. 명숙이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태호와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봤어? 명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받기로 했어. 잘 됐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명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어. 8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명숙의 목소리에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변호사 만나보고 얘기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윤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닌 증거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노트북을 열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죠. 프리랜서 번역가로서의 일상은 이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택배를 시킨 기억이 없었거든요. 도어폰 화면을 보니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우체부가 말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서명해 주세요. 서윤은 전자패드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체부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죠.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봉투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법무법인 정의.
서윤의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서윤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봉투를 뜯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찢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내용 증명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서윤은 서류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신인 박서윤 귀하. 본 내용 증명은 발신인 강태호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발신인 강태호는 지난 8년간 해당 호텔 멤버십의 실질적 이용자로서 연회비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해당 멤버십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이 일방적으로 멤버십 사용을 정지한 행위는 발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수신인에게 즉시 사용 정지를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에 불응할 경우 발신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의 담당 변호사 김호호. 서윤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코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연회비를 부담했다고? 서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내놓고서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지난 몇 주간 꼼꼼하게 정리해둔 자료들이었죠.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맨 앞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매년 1월 어김없이 출금된 300만 원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2016년 1월 5일 300만 원 출금. 그랜드 호텔 연회비. 2017년 1월 4일 300만 원 출금. 그랜드 호텔 연회비. 2018년 1월 3일 300만 원 출금. 그랜드 호텔 연회비. 8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전부 서윤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죠. 강태호. 서윤이 시아버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네요. 서윤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카드 명세서, 호텔 결제 영수증, 자동이체 내역서, 전부 박서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연회비를 냈다는 증거는 단 한 장도 없었죠. 서윤은 내용 증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죠. 읽으면 읽을수록 황당했습니다. 실질적 이용자로서 연회비를 부담해왔다. 서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실질적 이용자?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8년간 97회 이용 중에서 서윤이 직접 이용한 건 고작 3회였으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썼습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서윤은 볼펜을 들어 내용 증명 여백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반박 포인트 1 연회비 납부 증거 없음. 전액 본인 계좌 출금. 반박 포인트 2 멤버십 명의 최초부터 본인. 증여나 양도 사실 없음. 반박 포인트 3명이자의 사용 정지 권한은 회원 약관에 명시됨. 서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었죠. 메모를 마친 서윤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죠. 리뷰와 전문 분야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원권 분쟁과 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곳이었죠. 서윤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어서요. 어떤 건으로 상담 받으실 건가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원권 명의 분쟁과 내용 증명 대응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왔고 제가 대응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가 편하신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요. 모레 오후 3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통장 거래 내역, 멤버십 이용 기록, 상대방 내용 증명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정말로 법적 대응을 해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허술할 줄은 몰랐다고요. 내용 증명의 핵심 주장은 연회비를 부담했으니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죠.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연회비를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반면 서윤에게는 8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호텔 결제 기록. 모든 것이 서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법정에서 무엇이 더 힘을 가질지는 뻔했습니다. 증거 없이 법적 대응이라 서윤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참 무모하시네요. 서윤은 다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잘린 멤버십 카드 조각들이 담긴 그 파일이었죠.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라는 제목을 붙였죠. 서윤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 멤버십 가입 경위 2016년 결혼 당시 친정아버지가 가입비 6천만 원 납부. 명의는 최초부터 본인. 2. 연회비 납부 현황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만 원, 총 2,400만 원. 전액 본인 계좌에서 출금. 3. 이용 내역 8년간 총 97회 이용. 본인 직접 이용 3회. 시댁 가족 이용 94회. 4. 상대방 주장 실질적 이용자로서 연회비 부담했다고 주장. 그러나 증거 없음. 서윤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문서 작성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윙 소리가 나며 종이가 뽑혀 나왔죠. 서윤은 출력된 종이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윤은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시댁과 법적으로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윤에게는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할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레 오후 3시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죠. 이 싸움에서 자신이 진리가 없다는 것을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서윤의 편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오후 3시였습니다. 서윤은 법무법인 한길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호텔 결제 영수증, 그리고 시댁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까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씨,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 정민우입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린 박서윤입니다. 변호사가 서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훑어보았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네.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다 가져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호텔 멤버십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입비 6천만 원짜리요. 명의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제가 그 멤버십을 직접 쓴 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시댁 식구들이 사용했죠. 시어머니 동창회, 시아버지 친구 모임, 남편 회식까지요. 연회비는 누가 납부했나요? 전부 제가 냈습니다.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요. 8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요. 서윤은 통장 거래 내역을 변호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년 1월에 300만 원씩 출금된 게 표시되어 있어요. 전부 제 계좌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죠. 8년이면 연회비만 2,400만 원이네요. 네. 거기에 레스토랑이나 스파 이용료까지 합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눈을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하셨고 멤버십 사용을 정지하셨다? 맞습니다. 제 명의니까 제가 정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시댁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읽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핵심은 이거네요. 8년간 실질적 이용자로서 연회비를 부담했으니 권리가 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회비를 본인이 냈다는 증거요. 그런 증거는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연회비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박서윤 씨 계좌에서 출금됐네요. 강태호 씨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요. 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서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건 달랐죠.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멤버십의 명의자는 박서윤 씨입니다. 그리고 연회비를 납부한 것도 박서윤 씨고요. 명의자가 자신의 멤버십 사용을 정지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 이용자라고 주장해도요.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과 권리가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친구 차를 8년 동안 빌려 탔다고 해서 그 차의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쾌한 비유였죠. 다만 혹시 모르니까 호텔 측에서 공식 자료를 받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자료요? 8년간의 이용 내역이요. 누가 예약했고 누가 결제했는지.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자료가 있으면 증거력이 더 강해집니다. 서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해 볼게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윤은 곧바로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VIP 멤버십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명의자 박서윤입니다. 네, 고객님. 어떤 사항을 도와드릴까요? 8년간의 멤버십 이용 내역을 공식 자료로 받고 싶어서요. 예약자 명단이랑 결제 기록까지요. 잠시만요.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 음악이 흐르다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컨시어지 팀장 윤하영입니다. 서윤은 자신이 명의자임을 확인시키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명의자분께서 직접 요청하시는 거면 문제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오늘 중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이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그랜드 호텔 컨시어지 팀이었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죠. 안녕하세요, 박서윤 고객님. 요청하신 멤버십 이용 내역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PDF 형식이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표가 떠올랐습니다. 8년간의 이용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총 이용 횟수 97회. 서윤의 눈이 예약자 항목에 멈췄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기 시작했죠. 예약자 최명숙 47회. 예약자 이준혁 38회. 예약자 강태호 9회. 예약자 박서윤 3회. 서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97회 중에 내가 예약한 건 3회. 그리고 결제 정보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행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결제 카드 박서윤 본인 카드 끝번호 1234. 97회 전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서윤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텔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표를 만들기 시작했죠. 표 제목은 멤버십 이용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 이용 주체, 두 번째 열 예약 주체, 세 번째 열 결제 주체, 네 번째 10명의 주체. 서윤은 각 항목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용 주체 시댁 가족 94회, 본인 3회, 예약 주체 최명숙 47회, 이준혁 38회, 강태호 9회, 박서윤 3회, 결제 주체 박서윤 97회, 명예 주체 박서윤. 서윤은 완성된 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제 주체, 명예 주체, 이용 주체가 전부 따로 노네.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 이름 올린 사람 따로. 8년간의 기형적인 구조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분석표를 프린트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뽑혀 나왔죠. 서윤은 그 종이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호텔 공식 이용 내역, 그리고 분석표까지. 시댁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 자료가 서윤의 손에 있었죠. 서윤은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호텔에서 공식 자료를 받았습니다. 8년간 97회 이용 중 제가 예약한 건 3회고 결제는 100% 제 카드였습니다. 분석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료 확인 후 답변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야. 8년간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시댁은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돈을 낸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이름을 올린 사람도 서윤이었고요. 시댁은 그저 빌려 썼을 뿐이었죠. 이제 그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답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반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아파트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현관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발신일란을 확인하자 눈이 가늘어졌죠. 법무법인 한길. 서윤 측 변호사였습니다. 태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명숙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건네자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뭔데요? 서윤이 쪽에서 온 거야. 답변서인 것 같아.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뜯지 못했죠. 내가 열게. 태호가 봉투를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죠. 표지에 답변서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서는 총 5페이지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건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었죠. 본건은 호텔 멤버십의 명의자인 박서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태호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연회비 납부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월에 출금된 300만 원. 모든 항목의 납부자열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서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호텔 공식 이용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8년간 97회 이용, 그중 예약자가 박서윤인 경우는 단 3회. 나머지 94회는 전부 시댁 가족들이었죠. 네 번째 페이지에는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97회의 이용 중 100%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박서윤 본인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페이지. 결론 상대방은 8년간 연회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전무합니다. 반면 본인은 모든 결제 내역을 통장 거래 기록과 카드 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명의자의 권리 행사는 정당합니다. 태호는 서류를 읽다 말고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명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죠. 명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죠.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명숙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표를 보는 순간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회비를 우리가 낸 적이 없다고? 태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 전부 그의 계좌에서 나갔어. 우리는 한 푼도 안 냈어. 명숙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이 흩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자신들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증거가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년 동안 썼는데 이용을 많이 하셨다는 것과 권리가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연회비를 납부하셨다는 증거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진행하셔도 승산이 없습니다. 비용만 낭비하실 겁니다. 제 조언은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당한 게 아닙니다. 명의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태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승산이 없다고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 증거가 없으니까 더 해봤자 소용없다고. 명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잖아요. 명예훼손? 그 애가 우리 욕을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로 고소하면 되잖아요. 명숙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체면을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죠. 태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물어는 보자. 다음 날 시댁은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수신인 박서윤이 주변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발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서윤은 그 내용 증명을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윤이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확인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서윤 씨가 주변에 말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잖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친구 미나에게 그리고 몇몇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제가 말한 건 전부 사실이에요. 멤버십이 제 명의라는 것, 연회비를 제가 냈다는 것, 시댁이 8년간 무료로 썼다는 것. 그렇죠. 사실을 말한 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서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히 반박하면 됩니다. 제가 답변서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시댁에 또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윤 측 변호사가 보낸 두 번째 답변서였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나 본인이 말한 내용은 전부 객관적 사실입니다. 멤버십 명의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 연회비를 본인이 납부했다는 것, 상대방 가족이 이를 이용해왔다는 것은 모두 통장 거래 내역과 호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읽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던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 명예훼손이 아니래. 법이 그렇다더라.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그날 밤 시댁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어.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비용만 나가. 이겨도 얻을 게 없고 질 게 뻔한데 뭘 더해.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거예요? 그 애한테 이렇게 당하고? 태호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지쳐 있었죠. 당한 게 아니야. 우리가 남의 걸 공짜로 쓴 거야. 8년 동안.
그 말에 명숙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죠.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섰죠.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태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더 이상 안 해. 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 거였던 적이 없어.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향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이 보였죠. 8년간의 허세가 오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댁과의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 증명도 협박도 연락도 없었죠. 시댁은 조용해졌고 서윤의 일상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줄곧 생각해왔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윤은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릉행 KTX 표가 들려 있었죠. 어깨에는 가방 하나, 손에는 캐리어 하나. 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9시 15분 강릉행 열차가 곧 출발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죠. 드디어 가는구나. 서윤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두근거림이었죠. 37년 인생 중 서울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열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2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파도소리 북카페라는 이름이 표지에 적혀 있었죠. 서윤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1층은 북카페, 2층은 게스트하우스 객실 3개.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간에서 책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2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아직 서명란은 비어 있었죠. 오늘 강릉에서 건물주를 만나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이 뒤로 물러났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더니 어느새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던 날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서윤은 늘 며느리였습니다. 이름 대신 준혁 엄마, 우리 며느리로 불렸죠. 서윤 자신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번역 일을 하면서도 늘 시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시부모님 생신마다 서윤의 시간은 서윤의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멤버십,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들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시집가서 좋은 대접 받으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그걸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8년간 97회. 그 중에서 서윤이 직접 쓴 건 고작 3회. 나머지는 전부 시댁의 잔치에 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회, 시아버지의 친구 모임, 남편의 회식. 서윤은 돈만 내고 다른 사람들이 즐겼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가족이니까요. 열차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졌죠. 창밖으로 산과 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강릉에 내려가서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죠.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파란 지붕, 1층에는 큰 유리창이 있어서 안에서 바다가 훤히 보였죠. 2층에는 작은 발코니가 3개 달려 있었습니다. 각 객실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서윤은 사진을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봤을 때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여기다 싶었죠. 오래된 건물이라 손볼 곳이 많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임대료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죠. 서윤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프리랜서로 모아둔 저축. 합치면 북카페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끼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서윤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번역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번역일을 하면 수입이 끊기지 않을 터였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끌고 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동네가 되는 거구나. 렌터카 업체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차를 받아 짐을 실었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해변가까지 약 20분 거리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도로 옆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쁘다.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죠.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외벽에 파란 지붕, 사진으로 봤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좋았죠. 1층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실내가 보였습니다. 곧 그곳이 책과 커피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박서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분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시죠. 서윤은 중개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한쪽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건물주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서윤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건물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 이런 데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니 용기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이 건물이 오래되긴 했는데 위치가 좋아요. 여름엔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중개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죠.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특약사항은 말씀드린 대로고요. 서명란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서유는 계약서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계약 기간 2년. 이미 여러 번 확인한 내용이었죠. 서유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서윤. 펜을 놓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죠. 계약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주와 중개사가 떠난 후 서유는 혼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핸드폰을 꺼내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했어. 이제 시작이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대박. 축하해, 서윤아. 오픈하면 내가 첫 손님 할게. 무조건이야. 서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기다릴게. 제일 좋은 방 줄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감쌌습니다. 자연의 소리만이 존재하는 고요함이었죠.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이름 대신 관계로 불렸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서윤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서윤은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텅 빈 공간이었지만 곧 서윤의 손길로 채워질 것입니다. 책장을 들이고 테이블을 놓고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2층 객실에는 깨끗한 침구를 깔고 작은 화분도 놓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겠죠. 파도 소리 북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릉 해변가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파란 지붕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간판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파도 소리 북카페. 서윤이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파도 모양의 곡선 위에 책 한 권이 펼쳐진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오전 10시 서윤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죠.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설, 에세이, 시집, 여행서까지 서윤이 직접 고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책장 옆에는 아늑한 1인용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원목 테이블 4개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이라 앉으면 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기에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커피 머신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세워져 있었죠. 오늘의 커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바다가 들리는 편지. 서유는 메뉴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골라 쓰는 문구였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온 중년 남자는 책장에서 소설 한 권을 골라 소파에 앉았죠. 여행 중인 듯한 외국인 2명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서유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쉬다 가세요. 서윤은 카운터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번역 의뢰가 들어온 파일을 확인했죠. 북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번역을 하고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리고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서윤은 예약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층 게스트하우스 객실 예약이었죠. 다음 주까지 거의 다 찼네. 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개의 객실 중 2개가 다음 주말까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 여행객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수입을 계산해 보았죠. 카페 매출과 객실 수입을 합치니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번역 수입까지 더하면 안정적인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네. 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미나가 보였죠. 미나야. 서윤이 카운터에서 나와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껴안았죠. 드디어 왔다. 진짜 예쁘다 여기. 미나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좋아. 서윤아, 내가 이걸 다 혼자 했어? 응. 인테리어부터 책 고르는 것까지 전부. 대단하다 진짜. 미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미나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올라가자. 제일 좋은 방 줄게. 바다 정면으로 보이는 방이야. 오, 역시 첫 손님 대우가 다르네. 미나가 웃으며 서윤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하얀 침구가 깔린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통유리창. 창밖으로 저녁 노을에 물든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와, 진짜 예쁘다. 미나가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매일 이걸 보는 거야? 응. 아침에는 해 뜨는 것도 보여. 부럽다, 진짜. 미나가 돌아서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죠. 서윤아, 잘했어. 뭘? 다 잘했어. 이 온도, 여기 내려온 것도, 이 카페도.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서윤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자, 내려가자. 저녁 먹어야지. 근처에 맛있는 횟집 있어. 좋아, 가자. 며칠 후, 미나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역까지 미나를 배웅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미나를 보며 서윤도 손을 흔들었죠. 다음에 또 올게. 여름에. 응, 기다릴게. 열차가 떠나고 서윤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되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시댁 생각이 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나를 통해서요. 시어머니 명숙은 그 후로 동창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로 발을 끊었다더군요. 경로당도 피하고 외출 자체를 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분이었죠. 그 체면이 무너진 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호텔이나 멤버십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자리를 피한다고 했죠. 예전처럼 자랑을 하지도 대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에만 집중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혼 이야기도 없고 그저 묵묵히 출퇴근만 한다더군요.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거나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서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서윤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커피 머신을 청소했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서윤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투명 파일 하나가 있었죠. 서윤은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황금색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위로 잘린 멤버십 카드 조각들이었죠. 이혼하던 날 법원에서 자른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서윤은 조각들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이 조각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시댁의 횡포, 그리고 서윤 자신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조각들에 응축되어 있었죠. 서윤은 조용히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간 이것도 버릴 날이 오겠지.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이 조각들이 필요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서윤은 카페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복수가 아니었다고요. 그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아버지가 의도한 대로 되찾은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타인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연함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벌이 되었으니까요. 법적 처벌보다 감옥보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더 무거운 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 아버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서윤은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카페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고 책을 권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명의를 빌려 쓰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의 명의가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중에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윤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시라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